이윤희, 나이 26. 벌써 100번은 뜬 그 시간, 그 순간이었다. 모시는 어른들이 있으니 그네들 방이 먼저였다. 이윤희는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을 정갈하게 걷어 구석에 모아두었다. 남편 이준모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를 깨울 수 없었다. 주마기를 하느라 늦게 자는 남편이니까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다. 겨울이라 두툼한 치마 저고리였다. 머리를 빗고 쪽을 찰싹하게 쌌다. 거울은 없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단정하게 정리했다. 주방으로 향했다. 마루를 통과할 때 안방 쪽이 살짝 보였다. 시어머니 오씨 부인의 방. 아직 자고 계실 시간이었다. 부뚜막 앞에 앉은 이윤희는 불을 지폈다. 장작을 갈라 냄새를 맡았다.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다. 밥을 퍼서 솥에 담았다. 물의 양을 손가락으로 재었다. 3년을 해오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은 떴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했다. 밥이 익는 동안 국을 끓였다. 된장, 소금, 고추를 섞었다. 맛을 본다고 해서 밥숟가락으로 한술 떴다.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다. 간이 부족한가? 다시 물을 한 그릇 더했다. 팔팔 끓으면서 처음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맛을 봤다. 이번에는 어떨까? 반찬은 어제 준비한 나물들이었다. 소금에 절인 무나물, 고추장 양념 시금치, 통깨를 뿌린 고추냉이. 오씨 부인은 반찬이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새 반찬이 없냐며 투덜거렸다. 그래도 이윤희는 정해진 반찬을 성에 있게 담아낸다. 밥이 익었다. 뚜껑을 열었다. 김이 소복이 피어올랐다. 좋은 냄새였다. 밥을 퍼서 예쁜 녹그릇에 담았다. 국을 국그릇에 떴다. 반찬들을 종지에 담아 소반을 차렸다. 나무결이 고운 소반 위에 흰색 밥, 갈색 국, 초록색 반찬들이 배치되자 비로소 밥상이 완성되었다. 오씨 부인 방으로 들어갔다. 손잡이를 슬며시 밀었다. 어머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 창호지 너머로 밖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오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움직였다. 뭐 하는 거냐? 아직 어둡잖아. 밥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씨 부인은 일어나 앉았다. 나이 58. 남편을 여윈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이 집의 모든 권력이 그녀에게 있었다. 이윤희는 밥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씨 부인은 밥상을 내려다봤다. 한숨을 쉬었다. 이게 또 뭐냐? 새벽 5시에 준비한 밥입니다, 어머니. 밥은 밥인데 반찬이 겨우 셋이냐? 날마다 이 정도인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에 있는 재료로. 있는 재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소리네. 죄인의 딸이 하는 일이 이 정도인가? 그 말이 나왔다. 매일 아침마다 그 말이 나왔다. 이윤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국 한 술 떠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윤희가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술 떠서 오씨 부인에게 건넸다. 오씨 부인은 입에 넣었다. 이건 좀 심심한데 어제는 더 진했는데. 그렇습니까? 오늘은 내가 간을 살짝 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다 하셔서. 그게 아니라 손맛이 떨어졌다는 거다. 오씨 부인은
국그릇을 밀어놨다. 흰 mit게 밥상이 흔들렸다. 맛없다. 다시 끓여와.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윤희는 밥상을 다시 들었다. 따뜻한 국이 소반 위로 흘러내렸다. 국물이 나무 표면에 스며들었다. 밥상에는 자국이 남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방을 나오며 이윤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이선희가 나타났다. 22살. 얼굴은 예뻤지만 눈빛은 차갑고 곱지 않았다. 언니, 또 어머니 밥상을 못 챘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머니는 사시는 게 너무 까다로워. 아니, 솔직히 언니가 못하는 거지. 맨날 그런 핑계. 이선희는 이미 준비된 간식상 앞에 앉았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약과와 유과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 옷 말이야. 어제 말한 저고리하고 치마 아직 안 다렸어. 지금 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침밥 준비하는 시간 아닌가. 아, 진짜. 언니는 뭐 하나를 제대로 하니? 이선희가 약과를 깨물었다. 이윤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밥을 다시 하기 위해 그 사이 시누이의 옷도 다려야 했다. 남편이 일어나면 남편 밥상도 차려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면 장터에 나가 재료를 사와야 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은 아직도 깊었다. 창밖을 보니 종로의 하늘도 변하지 않은 채 검었다. 하지만 이윤희의 눈에는 무언가가 맺혀 있었다. 눈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이런 생각만 들었다. 언제까지 이럴까?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주막 주인 정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가댁 계신가요? 이윤희는 발을 멈췄다. 정모가 이 시간에 온 일은 드물었다. 그의 얼굴에 뭔가 중대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을 끓여야 한다. 시어머니를 만족시킬 국을. 이윤희는 물을 받아 불에 올렸다. 또 다른 고통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주인 정모가 들어올 때 이윤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모는 종로의 여러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주막을 운영하면서 생활 필수품을 팔기도 했고 온갖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새벽 일찍 누군가의 집을 찾는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정모 아저씨, 새벽부터 오시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이윤희가 손을 모아 인사했다. 정모는 마루에 앉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종로의 소문이 도네. 이가대기 준모의 집이 거상 강지환 돈을 빌렸다고. 이윤희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주막 장사 때문에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빠진 거지. 그 자가 남편분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 한 달 뒤에 이자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비롯해 주막 건물까지 강제 집행하겠다고. 정모가 이윤희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혹시 이 씨 부인의 아버진 심정환 대제학이셨나? 이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습니다. 그 강지환이가 말일세. 20년 전에 심대제학을 영모무고죄로 모함해서 죽인 놈 아닌가. 나 그때 관아 문서를 봤어. 강지환이가 심대제학의 재산을 탐내서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관아가 받아들였지. 그 이후로 강지환이는 거상이 되고 당신은
정모가 입을 다물었다. 이윤희는 앉았다. 부엌 한 귀퉁이 마루바닥에 그냥 앉았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이겠지. 그 자가 정모가 무언가를 싹 보자기를 꺼냈다. 종이 다발이었다. 이것들은 관아에 등록된 강지환이의 거래 기록이야. 내가 몰래 베껴온 것이지. 당신이 필요하면. 고맙습니다, 정모 아저씨. 이윤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남편 이준모가 주막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회색이었다. 강지환이가 이자를 올려버렸어. 처음엔 매달 50냥씩이었는데 이제는 100냥이 되었다고. 그리고 만약 못 갚으면 주막 건물까지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셨군요. 이윤희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봤다. 넌 어떻게 알았어? 정모 아저씨가 왔어요. 강지환에 대해서. 이윤희는 정모가 건넨 종이다발을 남편에게 보였다. 이게 뭐야? 강지환의 거래 기록들입니다. 이준모는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얼마를 읽지 못했다. 다시 내려놨다. 이 정도로는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없어. 관아 문서도 아니고 공식 기록도 아니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 당신은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 밤 오씨 부인이 거실에서 고함을 쳤다. 뭐라고? 주막 건물까지 강제 집행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판단을 하지. 너는 뭘 했냐?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뭘 했다는 거냐? 오씨 부인은 의자에 쓰러졌다. 그리고 곧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건가? 신우이 이선희도 나타났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오씨 부인은 눈물로 가득 찬 채로 이윤희를 바라봤다. 너는 언제부터 이런 것까지 숨겼냐?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한 게 아니라 해결하라는 거다. 너의 아버지가 남긴 뭔가가 있지 않냐? 보물이든 금이든 뭐든 간에. 오씨 부인이 일어섰다. 들어라. 넌 10일 안에 1000냥을 구해와야 한다. 1000냥, 이 집의 명예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못 구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관청의 관비관에서 노예처럼 부리는 신불로 팔아버릴 것이다. 알겠냐? 이윤희는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나간다.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해라. 그 밤 이윤희는 잠을 자지 않았다. 남편 이준모도 사랑채에서 밤을 새웠다. 이윤희는 안채의 작은 방 한 귀퉁이에서 정모가 가져온 종이들을 다시 펼쳤다. 강지환의 거래 기록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특정 날짜에만 쌀값이 떨어진다. 다른 날들은 변함이 없는데 특정 날짜마다 규칙적으로 떨어진다. 마치 누군가가 대량의 쌀을 시장에 풀어놓는 것처럼. 이윤희는 자신이 장터에서 수집한 종이들을 꺼냈다. 지난 3년간 매일 기록한 것들이었다. 쌀값, 면포값, 소금값. 모두 손으로 적어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강지환의 거래 기록과 겹쳐놨다. 패턴이 명확했다. 강지환이 곡식을 시장에 풀던 날 쌀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올라간다. 그것은 관아의 곡식이 빠져나간다는 증거였다. 이윤희의 눈이 빛났다. 새벽이 밝아올 때 그녀는 종이를 정리해뒀다. 그리고 남편을 깨웠다. 준모. 남편의 눈이 떠졌다. 이것을 봐요. 이윤희가 자신이 그려낸 패턴을 보였다. 남편은 오래 봤다. 마지막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도 강지환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야. 쌀값이 떨어진 것뿐이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이윤희는 창밖을 봤다. 종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절망이 아닌 작은 희망이었다. 이윤희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다. 오씨 부인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하지만 이번엔 손이 다르게 움직였다. 더 정확히, 더 차분히. 마치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전사처럼. 새벽 7시. 종로의 한옥에서는 여전히 밥을 짓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큰 것, 더 강한 것이 숨어 있었다. 10일이 지났다. 이윤희는 밤마다 장터를 다녔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종이와 숫자와 씨름했다. 남편 이준모도 알았다. 하지만 물었지 않았다. 아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정모는 며칠마다 한 번씩 다른 정보들을 가져왔다. 강지환이 한양의 거상 세력과 연결된 것, 관아에서도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는 것. 8째 날 밤, 정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씨 부인,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이윤희가 자신의 기록을 보였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 강지환의 거래 패턴, 관아 곡식의 변동량, 시장 가격의 기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이것들을 누가 봐야 할까요? 정모가 턱을 긁었다. 한양에 신상현이라는 서인계의 독지가가 있어. 그 자는 신학문을 연구하고 정의감이 강해서 유명한데 당신의 아버지 일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 최형준이 있어. 아직 젊고 관아의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이 기록들만 정리해서 보여줄 준비를 하시게. 다음 날 정모는 독지가 신상현을 소개했다. 신상현은 한양의 비교적 큰 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50을 넘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이윤희의 기록을 오래 봤다. 이것이 당신이 직접 제가 3년간 시장을 다니며 기록한 것입니다. 심정환 대제학을 알고 계신가? 제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전 영모로 몰렸을 때 나는 그 신문에 참석했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 마치 누군가가 완벽하게 조작한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상현이 이윤희를 똑바로 봤다. 그 이상한 증거를 조작한 놈이 강지환인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공개하면 강지환이 나를 상대로 고발할 것이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이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새로 부임한 사또를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고 사건도 함께 제기해 주신다면. 신상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은 생각이다. 나는 사또를 알고 있으니 이것들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틀 뒤 새로 부임한 사또 최형준이 이윤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관아의 포졸관아 하인 3명과 함께. 오씨 부인이 깜짝 놀랐다. 사또께서 이런 미천한 집까지. 나는 당신의 며느리와 만나러 왔소. 이윤희가 앞으로 나왔다. 사또는 그녀를 자세히 봤다. 서민 여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남달랐다. 신상현이 그대의 기록을 보여주었소. 믿을 만한가? 그것은 관아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또. 그렇지. 하지만 이 정도의 기록으로는 거상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추가 증거가 있나? 이윤희가 천천히 말했다. 사또께서 20년 전 심정원 대제학의 영모 사건을 다시 살피신다면 그 당시 증거와 현재의 거래 패턴이 같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강지환이 같은 방식으로 2번 거짓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또의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은 이 정도를 혼자 해냈나?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을 오래 봤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나도 강지환의 비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다. 당신이 제공한 것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 후로 관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환의 집을 수색했다. 그의 거래 장부들을 압수했다. 그리고 관창과나 창고 곡식이 빠져나간 기록도 찾았다. 한편 10일의 기한이 끝나가던 날, 오씨 부인은 이윤희를 불렀다. 천냥을 가져왔나? 이윤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천냥을 구해올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구해왔습니다. 다른 것?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뭔 소리냐? 강지환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금은 남편을 죽이려 합니다. 관아에서는 이미 강지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우르르. 마당으로 관군이 몰려들었다. 오씨 부인은 창으로 밖을 봤다. 사또가 직접 와 있었다. 이가대, 너희 집의 며느리가 거상 강지환의 비리를 고발했다. 관아는 이제 당신들을 강제 집행해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심정환 대제학의 억울함도 조정에 보고될 것이다. 오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흘렀다. 이윤희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됩니다. 그날 밤 종로의 한옥에서는 처음으로 조용한 밥상이 차려졌다. 아무도 구박하지 않았다. 아무도 던지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따뜻한 가족. 이윤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아침이 될까? 환갑 잔치 환갑 축제가 열렸다. 원래는 오씨 부인의 환갑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다. 복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관아에서 내려온 교지 벼슬아치의 명령가 집에 도착한 지 사흘 뒤였다. 심정환 대제학은 억울한 모함으로
이내 영모죄로 몰렸으나 재조사 결과 무고임이 증명되었다. 고인의 명예를 복권하며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추어 대하도록 한다. 조정 1동. 이윤희는 그 교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었다. 20년을 못했던 눈물이 모두 나왔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야. 남편 이준모가 아내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도 울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이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되었어요. 당신이 관아 앞에 당당하게 섰기 때문에 제 모든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건 당신이 없었으면 제 힘도 반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오씨 부인이 안방에서 나왔다. 20년을 같이 산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처음 같았다. 오씨 부인은 이윤희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머니, 아니다. 들어라. 나는 당신을 죄인의 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넌 우리 가문을 구했다. 죽어가는 우리 가문을. 오씨 부인이 이윤희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겠니? 이윤희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님은 제 어머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리며 울었다. 환갑 잔치날, 종로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웃 양반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죄인의 딸이 아닌 명문가의 며느리를 보러. 잔치상은 푸짐했다. 관료를 지낸 이웃들, 장사를 하는 상인들, 그리고 종로에 사는 평민들까지 모두가 왔다. 사또 최형준도 참석했다. 그리고 신상현도. 오씨 부인은 그들을 맞이했다. 더 이상 까칠하지 않은 얼굴로. 강지환이가 강제로 집행당했다고 하네. 유배지로 떠날 준비 중이라고. 신상현이 이윤희에게 말했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의 기록이 없었으면 그 자는 계속 활보했을 것이요. 사또도 덧붙였다. 심정환 대제학의 억울함도 밝혀졌고 강지환의 죄도 드러났다. 한양의 거상 세계가 한 번 뒤흔들렸소. 그 말을 들으며 이윤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손으로. 저녁이 되었을 때 모든 손님들이 떠났다. 이가희 씨 가문의 가족들만 남았다. 오씨 부인은 거실에서 이윤희를 불렀다. 이윤희, 앉아라. 이윤희가 앉았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하지만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이 집에 들여보낸 것 같다. 어머니. 그리고 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침묵하지 않고 관찰했고, 그리고 행동했다. 오씨 부인이 이윤희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너는 이미 내보다 훨씬 크다. 그 밤 남편 이준모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나는 주막을 떠나고 한양의 신학문 연구소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로 했다. 좋은 일이겠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봤다.
3년 전 첫 밤의 그 조심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제는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당신은 충분했어요. 교심과 남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만 해도 그게 지킬 만한 일이 되나? 그럼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답게 한 일이에요. 그 순간 마루에서는 신우이, 이선희가 자신의 옷을 직접 개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일을 하라고. 혼자서. 이선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새벽 이윤희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그녀는 웃었다. 창밖으로는 종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죄인의 딸이 아닌 명문가의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아침. 봄이 왔을 때 이윤희는 아이를 낳았다. 신상현은 한숨을 쉬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오씨 부인은 손주를 안고 밤을 새웠다. 우리 손주야, 넌 죄인의 손자가 아니야. 넌 복권된 양반가의 손자란다. 오씨 부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우리 이야기 얼굴이 참 곱구나. 누를 닮았을까? 이윤희가 나타났다. 어머니, 너무 안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깨어날 거예요. 이것 봐. 넌 아직도 나더러 뭐라 하는구나. 오씨 부인이 웃었다. 이제 내 손주는 정말 행운하다. 어머니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할 테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종로의 이가희 씨 가문은 다시 존경받는 양반가가 되어 있었다. 강지환의 몰락과 심정환 대제학의 복권은 한양의 큰 뉴스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이윤희는 죄인의 딸이 아니라 지혜로운 며느리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공경을 드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저희 종로의 자랑입니다. 이윤희는 매번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를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일 뿐입니다. 남편 이준모는 한양의 신학문 연구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더 이상 주막 경영의 스트레스도 없었고 어머니의 질책도 없었다. 가족은 평온했다. 어느 날 이윤희는 자신이 3년간 기록한 장부를 다시 꺼내봤다. 쌀값, 면포값, 소금값, 그리고 그것들과 강지환의 거래 기록을 연결하는 빨간 선들. 그 종이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때 관찰하지 않았다면,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강지환은 계속 살인자로 활보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남편도, 이 가족도. 이윤희는 그 종이들을 다시 걷어 정중한 상자에 보관했다. 훗날 손주가 물어볼 때를 위해. 밤이 깊었을 때 이윤희는 후원집 뒤에 정원에 앉았다. 하늘에 별이 많았다. 아버지, 이제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새벽 5시. 여전히 이윤희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아니라 아들의 울음으로 아이를 안고 부엌에 들어갔다. 우리 아가, 엄마가 밥을 지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심했다. 밥을 지으며 국을 끓이며
반찬을 담으며 이윤희는 웃었다. 이 노동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아들을 위한 밥, 남편을 위한 밥, 어머니를 위한 밥. 그것들이 모두 사랑이었다. 오씨 부인이 일어났다. 이윤희, 아침 되었나? 예, 어머니. 밥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그녀가 매일 아침 하는 말이 되었다. 그날 오후 신상현이 찾아왔다. 이윤희, 있을까? 어르신, 어서 들어오세요. 신상현은 아이를 보며 웃었다. 벌써 이렇게 컸나? 정말 아름답군. 이쪽이 우리 아들 이준입니다. 좋은 이름이다. 준호의 준, 그리고 준호의 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합친 거군. 네, 이 아이가 두 분의 사랑을 이어 살기를 바랐습니다. 신상현은 이윤희의 얼굴을 봤다. 당신을 보면 옛날 심정환 대제학의 딸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도 그렇게 진심 있는 눈빛을 가지셨었다. 이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르신, 그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기록들을 관아에 정식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훗날 다른 비리를 적발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정말입니까? 응.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함께 기록될 것이다. 지혜로운 며느리 이윤희라고. 이윤희는 절을 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오씨 부인, 이준모, 그리고 이선희. 이선희는 이제 좋은 집으로 시집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남편을 알고 가족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밥상에는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구박하지 않았다. 아무도 던지지 않았다. 그냥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먹었다. 이윤희, 너 좀 봐. 이 국이 정말 맛있네. 어머니,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니라 정말 맛있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그러는 거야. 오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 준모는 정말 운이 좋구나. 이준모는 아내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이윤희는 요침구를 펴며 생각했다. 옛날 그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고통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관찰했고 기록했고 행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창밖으로는 종로의 밤이 고요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 여인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든 변화의 이야기.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참을 인자가 금을 삼킨다고. 이윤희의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쓴다. 참으면서도 관찰하고, 견디면서도 기록하고, 침묵하면서도 진실을 추구한 여성.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은 며느리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종로의 이윤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새벽 5시. 종로의 한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은 작은 손이었다. 엄마, 일찍 일어났어. 아들 이준이 그때 3살 먹었다. 이윤희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아이를 앉혔다. 우리 아가, 이제 엄마처럼 밥을 해보자. 알겠니? 응,
엄마. 이윤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 쌀을 담은 솥으로 이끌었다. 여기 봐. 손가락이 쌀 위로 동전 한 입 정도 올라오는 데까지만 물을 부으면 돼. 알겠니?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엄마의 손을 따라했다. 이렇게요? 그래, 정말 잘했어. 우리 아가는 똑똑하구나. 그것이 이윤희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였다. 관찰하기, 정확하게 기록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3년이 지났을 때 아들 이준희는 이제 6살이 되었다.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양의 신학문 연구소에서 일하는 남편 이준모는 아들에게 글씨를 가르쳤다. 준이야, 이것이 기자야. 기록한다는 뜻이지. 아빠, 왜 기록해요? 좋은 질문이다. 기록은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할 때 진실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야.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다. 그 밤 이윤희는 아들을 안고 후원에 나갔다. 우리 준이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인사하자. 아이가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야. 별 속에. 이윤희는 하늘을 가리켰다. 우리 준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알겠니? 응, 엄마. 5년이 지났을 때 강지환이 유배지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관아의 판결은 명확했다. 평생 유배. 그의 대상사항은 해산되었고 그의 집과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되었다. 한양의 거상들은 강지환을 기억했다. 한 여인의 손으로 쓴 장부 때문에 무너진 거상.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기록을 두려워하라. 여인들의 눈을 무시하지 말라. 침묵하는 것이 안전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정의임을 잊지 말라. 종로의 상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관아에 보고하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강지환 이후의 한양 상업 세계의 법칙이 되었다. 10년이 지났을 때 조정에서 추도식 쬐이다오스를 열었다. 심정환 대제학을 기념하는 시기였다. 그날은 종로의 모든 양반들이 모였다. 그리고 평민들도, 심지어 관료들도. 제조지 대하오를 주관한 것은 신상현이었다. 그는 심정환의 비석 앞에 섰다. 손에는 그가 직접 쓴 비문베이원이 있었다. 신상현이 소리내어 읽었다. 심정환 대제학은 정직함으로 죽었고 정직함으로 복권되었다.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선 것은 그의 딸 이윤희였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셔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의 힘, 기록의 위엄,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여성의 용기였다. 신상현이 하늘을 향해 절을 했다. 이윤희는 그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는 8살 된 아들 이준희가 서 있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셨어. 그래, 아주 착한 사람이셨단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셨어. 엄마는요? 이윤희는 아이의 얼굴을 봤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기로 했던 거야. 15년이 지났을 때 오씨 부인이 눈을 감았다. 나이 73. 임종 직전 그녀는 이윤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알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내게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 그래도 넌, 오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넌 나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날 존경받는 할머니로 만들어줬어. 이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니셨으니까요. 그 말이 오씨 부인의 마지막 듣는 말이었다.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종로의 양반들, 평민들, 그리고 관료들까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저 여인 덕분에 우리 종로가 정직해졌다. 20년이 지났을 때 이윤희는 이제 할머니였다. 손자 손녀들이 밥상 옆에 앉았다. 아들 이준희의 아이들이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왜 쌀을 손가락으로 재세요? 이윤희는 웃었다. 그리고 손자의 손을 잡아 밥을 담은 솥으로 이끌었다. 우리 아가들, 할머니가 가르쳐 줄 게 있어.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지혜야. 손자 손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손가락이 쌀 위로 동전 한 입 정도 올라오는 데까지 물을 부으면 밥이 완벽하게 지어져. 알겠니? 네, 할머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해. 첫째, 눈을 똑바로 떠서 보기. 둘째, 손으로 기록하기. 셋째, 침묵하지 않기. 알겠니?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불렸을 때 할머니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눈을 떠서 봤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으니까. 이윤희가 손자들의 머리를 쓸어 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복권되었고 우리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어. 기억해라.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세상은 거짓으로 물들어. 알겠니? 네, 할머니. 30년이 지났을 때 아들 이준희가 이제 관료가 되었다. 그는 서인 계열의 높은 벼슬아치였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아버지 이준모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니 이윤희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정에 보고했다. 심정환 대제학의 딸 이윤희의 장부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장부를 국가 기록으로 보존할 것을 건의합니다. 조정의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다. 여인이지만 그 기록의 가치는 어떤 전쟁 기록보다 크다. 국사고시에 기록하라. 이윤희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역사에 남았다. 지혜로운 며느리 이윤희. 그녀의 장부는 거상의 비리를 적발했고 억울한 대제학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 기록은 한 여인이 침묵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40년이 지났을 때 이윤희는 80살이 되었다. 남편 이준모는 이미 눈을 감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신학문연구소는 조선 전역에 확산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서 배웠다. 이윤희는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남은 3년간 기록한 모든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시겠어요? 이윤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 이것들을 서원에 맡겨다오. 신상현 선생님이 세운 서원에. 그곳에서 미래의 학자들이 이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다른 거짓들을 적발하게 될 거야. 어머니,
당신은 정말 용감한 여인이라고 하던데 아니다. 난 단지 눈을 떠서 봤을 뿐이야. 그리고 손으로 기록했을 뿐이야.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뿐이란다. 새벽이 또 밝았을 때 이윤희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은 이제 며느리가 손녀가 했다. 하지만 부엌의 아궁이는 여전히 그 방식으로 밥을 지었다. 손가락이 쌀 위로 동전 한 입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종로의 모든 가정이, 한양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밥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윤희의 방식이 되었으니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참을 인자가 금을 삼킨다고. 하지만 종로의 이윤희는 다르게 살았다. 참으면서도 관찰하고, 견디면서도 기록하고, 침묵하면서도 진실을 추구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복권이 아니었다. 단순한 가문의 회복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지 진리였다.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이고,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지혜이다. 그 진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이윤희의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또 다른 거짓에 맞서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종로의 이윤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죄인의 딸에서 시작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결국 한 가문의 정신이 되고 한 지역의 문화가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었던 것이다. 옛말에 이르길 참된 용기는 칼이 아니라 기록에 있다고 했다. 이윤희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손으로 쓴 글자들이, 그녀의 눈으로 본 진실들이, 그녀의 입으로 전한 말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그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늘이 내린 축복은 결코 헛되지 않다더라.